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 모임 필독은 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디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시작할게요. 오늘 벌써 9장입니다. 9장에서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인데요.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상대에게 비폭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저도 들어왔는데, 이 장을 보면서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연민으로 연결해야만 남도 할 수 있지, 나한테 폭력적이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이 챕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연민을 기르는 데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남편이 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신기한데. 저 아저씨 진짜. 아니, 저기 카메라 앞에서 한번 추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MVC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가 첫 번째가 자기 연민으로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연민을 기르는데 이제 이 MVC를 많이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난 소중한 존재고, 우리 모두는 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린 다 평등하고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계속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MVC에서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자. 그래야만 내가 자기 연민에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일천광대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삼촌이 조카를 아동복지시설에 넘기면서 이렇게 외치는 대사인데, 여기에서 삼촌이 조카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점점 잃어가면서도 잃어버리는 것조차도 모를 테니까요. 나는 이 아이가 깨어 있으면서 이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짝 꼬집어서 깨워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 아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 삼촌의 욕구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조카의 어떤 소중하고 특별함을 이 아이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삼촌의 간절한 욕구가 이 대사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점이 뭐냐면, 자기가 한낱 의자가 아니라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미묘하고 신비롭고 중요한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자기 비난을 많이 하고 자기 혐오도 많이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왜 이거밖에 못했지,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가혹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개개인이 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모든 이유가 미묘하고 신비롭고 이런 중요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내가 자기 연민과 상당히 잘 연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책에서, 이게 개정판 책이잖아요. 이 앞에 표지에 비폭력 대화 앞에 의자가 그려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의자가 왜 그려져 있지? 라고 의문을 쳤는데, 이 대사를 보면서 우리 비폭력 대화가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의자로 보지 말고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자라는 큰 의미가 이 표지에 있는 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라는 말이 이 대사에도 나오고요. 또 뭐가 있냐면 뒤에 자책과 내면의 강요를 욕구로 바꾸기에도 나와요. 거기에서도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의자처럼 대해왔던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의자의 그 인간을 은유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의자가 아닌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제가 저희 큰아이 엄마들과 카톡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 전까지 방학이었잖아요. 아이가 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뭐 예를 들면 뭘 하려고도 안 한다. 그래서 뭐 엄마가 막 속상해서 막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제가 답을 어떻게 썼냐면 나름 MVC를 했다고 아이는 안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거다. 휴대폰을 보고 있지만 휴대폰 세상에서 많은 정보와 어떤 지식을 찾고 있을 거다. 그 아이는 충분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언니 나 눈물 날 것 같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네가 너 딸에게 너 왜 그렇게 처박혀 있어? 왜 그것만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우리 아들도 그래. 나도 사실 잘 안 돼. 나도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했으면 싶지만 그치만 우리 아이들은 다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 보석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아이야. 충분히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언니 나 눈물 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애들이 둘이 오늘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그런 서로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감동적이다. 먹먹하네요. 우린 의자가 아니랍니다. 왜 의자에 비유를 했을까요? 일단 의자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책상도 있을 텐데. 책상에 앉기는 힘든데 의자는 만만하잖아. 마음대로 앉을 수도 있고. 왜 의자로 표현했지? 의자로 표현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전 아까 송이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애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손진 얘기를 듣고 자기 아이가 얼마나 보석인지를 일깨워 줬을 때 이렇게 좀 눈물 날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는 아이를 다르게 보는 시선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상당히 스마트한 애예요. 스마트한 애인데 아마 오코치는 누군지 추측을 할 거예요. 오코치한테 상담을 내가 의뢰해서 코칭을 했던 친구야. 그래서 외고를 갔어. 외고를 갔는데 외고에서 내신이 엉망이야.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는 못했어요. 좋은 대학에.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스마트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영재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수업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아이의 엄마가 물었대요. 누구누구 학교 어디 갔어요? 라고 묻더래. 그래서 우리 애 어디 갔어? 이러니까 어머 아까워라 그거밖에 못 갔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엄마 말이 이제 이 엄마 말에 이렇게 상처가 된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자기도 아는데 자기도 뻔히 알지만 나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 나도 잘 아는데 어머 누구누구 거기밖에 못 갔어? 아우 아까워라 하는데 언니 왜 그 엄마 말은 아깝다고 들리지 않고
자기한테 비수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 자기야, 우리 누구누구 진짜 너무 아깝다. 나 거기 간 게 나 정말 너무 속상해라고 난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언니는 진짜 나처럼 속상해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었거든, 사실. 너무 나도, 우리 누구누구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그랬지. 학교가 뭐가 중요하냐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일본어 학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교육학과, 일본어 학과를 막 고민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일본어 교육학과는 안 간대. 자기 죽어도 교육할 사람은 아니래. 근데 이 엄마는 막 고민을 하면서 난 또 교육 쪽이 좀 그래도 하나 잡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국립대를 다 갔는데, 마지막에 선택했던 학교가 추가 합격이 돼서 갔거든요. 근데 가지 않은 학교는 장학금까지 주는 학교였어. 근데 너무 웃긴 게, 마지막에 면접을 보잖아요. 요번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학교는 이제 화상 면접을 보지 않고 가서 직접 면접을 했대요. 근데 추가 합격으로 예비 합격자로 있었던 학교는 이 친구가 이제 녹음을 해서 화상으로 면접을 한 거를 보낸 학교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일본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 그 장학금까지 받는 학교는 뭐 면접할 때 얘가 일본어를 술술술 하니까 상당히 얘가 외고를 나온 출신인 것도 너무나 표가 나고, 아무리 이제 이게 블라인드라고 해도 얘가 일본어를 잘하네?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 오면 장학금을 줄 정도가 되는 아이구나라고 해서 걔는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결국 선택은 좀 더 네임 밸류가 높은 학교로 장학금은 받지 않지만 추가 합격인 학교로 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그랬지. 봐봐. 그 면접 때문에 그 학교가 얘를 몰라본 거야. 우리 땡땡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라고 내가 막 이런 얘기를, 전 그 친구가 아까워서 그런 얘기 자주 해주거든요. 그래, 그런 공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내가 땡땡이 있는 보석 같은 아이야 라는 말에 그 엄마가 언니 나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진심을 아는구나. 그런 것 같아. 그 진짜 말 아깝거든. 성인이 응. 말 들으니까 나 엄청 지금 반성이 반성이 되네. 아니 내가 사실은 이 앞에 겨울만 해도 우리 큰애가 그냥 제가 그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만 꿈이라도 좀 꿀 수 있는 그런 상태만 돼도 내가 너무너무 아이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했는데 예, 지금 그 상태가 되니까 지금 우리 애가 졸업한 지 지금 한 2년 차 정도 되거든요. 이제 딱 코로나 직전에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근데 지금 슬슬 이제는 이제 그 취업했다는 소식들이 우리 딸내미 이제 또래 다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뭐 글로벌 선박회사에 취업을 했고, 하나는 구급 공무원에 이제 합격했대요. 안산 쪽에. 뭐 3학년 때 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신림동 가서 아예 이제 1년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하나는 또뭐 공기업에 또 어떻게 뭐 백을 써서 어떻게 또 그것도 또 좀 그렇게 있나 봐. 또 아는 외삼촌이 있어가지고 공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고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야. 하나는 또 노래를 하는데 홍대 쪽에서도 꽤 알아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길을 또 열심히 또 이제 잘 가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애가 보석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집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마음이 좀 어지럽더라고. 지금 엄청 반성이 되네. 저도요. 저희 아들한테는 잘 안 돼요. 굳이 딸이니까 잘 되지. 그래서 지금 수험 기간이라 그랬나? 이제 수시 접수 기간이 다 돼 와요. 그래서 저희 애가
학교 작년에 이제 입학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반수를 한대. 나한테 반수를 한다 그랬거든. 우리 애는 아주 단순해.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육사 시험 치러 갔을 때도 사관학교 시험 치러 갔을 때 떨어졌어. 작년에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한자 능력이랑 그런 것도 준비하라 해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떨어졌어. 근데 떨어지고 와서 딱 뭐라 그러냐면 엄마 딱 나는 육사 스타일이래. 자기는 제복 입은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엄마 나 내년에 육사 시험 다시 볼 거야. 이런 애거든요. 얘가 생각하는 육사는 어떤 의미의 육사일까? 그 제복 입고 있는 그 멋있는 것에 얘가 가고 싶어 하는 하여튼 좀 약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 입학해서 술 먹으러 딱 한 번만 갔다 오면 반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을 거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대요. 지금 우리 애가 한 200% 정말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 정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저도 사실 보기 좋아요. 정말 다행이고 본인이 원해서 자기가 선택한 전공을 해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죠. 너 수시 반수한다고 했던 거 원서를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죠.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애가 체육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학과 동아리로 핸드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핸드볼이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 핸드볼을 이제 자기 체육교육학과랑 교대 애들이랑 한번 1학기 때 이렇게 교대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싸움 붙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애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거기 갔는데 여학생들이 이쁘더래. 저거 학교보다 여학생들이 이쁘더래. 한번 내볼까? 이러는 거야. 내 아들은 안 돼. 내가 보석 같다 생각하다가도 저놈의 새끼 보석 맞나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와.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여학생들이 이쁜 것만으로도 한번 꼬셔보려고 그러면 한번 내보자. 왜냐면 작년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그 교대랑 원서가 이제 면접일이 겹쳐버려서 그것도 오전 오후가 되면 두 탕을 뛸 수 있는데 둘 다 오전이 돼서 내가 시간으로 인터벌이라도 있으면 내가 정말 택배 아니 그 뭐지 오토바이 아저씨라도 불러서 애 태워서 면접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면접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교를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 10일부터 수시 접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죠. 형진아, 수시 접수가 9월 10일부터네. 엄마가 이렇게 글을 보내는 건 이제 엄마 마지막이야. 이런 엄마 말도 내가 강요로 느껴진다면 너가 원서를 내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나중에 너가 임용고시가 힘들고 취업이 힘들 때 내가 그때 엄마 말 듣고 원서라도 한번 내볼 걸이라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네가 한다면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진다면 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봐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내든 안 내든 그리고 너의 미래의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엄마 아빠는 너를 일단 응원해.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근데 제가 곰곰이 읽어봤거든요. 강요로 느껴지는 것 같아. 너의 선택이고 너의 책임이야 까지도 강요로 느껴진 것 같아. 너가 책임져. 너가 수시로 이거 수시 넣을래 말래. 나중에 네가 책임져. 시험 못하면 네 책임이야. 엄마는 여기서 끝이야. 이제 모든 게 너의 책임이야. 그 말조차도 강요로 느껴지는 것 같아. 반응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애한테는 저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네, 그랬어요.
아들이어서 또 성향상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뭐 이런 약간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바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듣기에도 엄청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들은 약간 적응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 강요? 엄마 말로는 못 이겨 이런 거. 음, 근데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것 음, 같아요. 말의 억양이라던가 내용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조심하는 조심성이라던가 이렇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멘트들인 것 같아요. 그게 설령 뭐 어떤 강요라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아들이니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 매우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음.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 달라졌다는. 음, 음. 그래서 선뜻 답을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문장 또 넣었냐면 혹시나 떨어질 게 두려워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지 않는다면 아들 헐 그건 좀 실망이야. 떨어져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으니 도전해보는 게 엄마는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너의 의견은 존중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냈었거든요. 일단 10일까지는 기다려 보려고요. 근데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존중해줄 선택. 해야 이런 말까지는 전달을 해줘야 저도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맞아, 맞아.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 이 특별한 존재에서 미묘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이유, 이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다 개개인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여기 225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줄 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수치심이 생겨 그 결과로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제가 우리 큰애한테 내가 쟤한테 지금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쟤한테 좀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내가 그리고 송이님 아들처럼 자신이 뭘 하든 뭐 100% 200% 만족하면서 살면 저는 괜찮아요. 사실은 오케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지금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걸 이제 뭐 인지 치료든 뭐 코칭이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권해도 이거는 그렇게 말로 뭔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상황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더 뭐 다 아는 척을 하니까 내가 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걔를. 계속 어떤가 살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어릴 때 어쨌든 걔한테 상처를 많이 줬고 양육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줬고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거든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내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막 계속 비난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혐오하게 돼.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서 나를 좀 보게 되더라고. 자신을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행동을 좀 개선하고 좀 발전시키고 바꾸고 싶었을 때는 항상 어떤 수치심에 나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 부족한 점을 좀 메꿔보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너무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 좀 겸손하고 싶어. 좀 창피해 이러면서 좀 노력하고 항상 이렇게 의도가 약간 이 수치심에서 이렇게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기 혐오를 좀 많이 배우고 자랐나? 그래서 내가 좀 자존감이 낮나?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또 이 대한민국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점수 0.1점 가지고 비교당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아파트가 몇 평에 사는 거 뭐 이런 걸로 서로 차별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래야 되나 보다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이 비폭력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맥락에서 저는 자기 용서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되게 또 한 번의 그 환골탈태를 경험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고 정말 축복인지. 여기 뒤에 애도 과정과 자기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아, 나를 순간순간 나를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점점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제가 모닝 페이지 쓰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왕따 사건, 제가 종종 얘기하는 초등학교 때 왕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모닝 페이지를 쓰기 전까지는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야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미워했던 게 뭐였냐면 그 순간에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거랑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붙들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어린 나이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거를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일이 커지니까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또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 혼자 고스란히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꾹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거든요. 제 자신이.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네가 그렇게 했니? 그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닝페이지를 쓰면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세월 동안 또 붙잡고 살 수밖에 또 없었다. 왜냐면 몰랐으니까. 그런 나를 이렇게 충분히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런 나를 용서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심지어 그 친구 그 사건을 나한테 이야기해준 친구 있잖아요. 나중엔 그 친구가 더 미웠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결국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나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저 자신과의 화해가 끝나고 나니까 참 좋더라.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힘들었겠네. 네. 신이랑 이제 또 싸워야 되니까. 누구랑? 신. 신? 신이시여? 페이지가 큰일했지 뭐예요. 응? 모닝 페이지가 큰일을 그러니까. 큰일 했네. 그러네.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 저도 그런 느낌을 아직 뭐 쓴 지 이제 한 33일 정도 됐는데 조금씩 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도 우리 독서 모임 했던 그 책을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책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지금 또 읽으면서의 느낌은 아직도 서문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이 지은이의 생각에 내가 계속 그 지은이의 생각만 계속 쫓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생각이 한 발 더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걸 이제 제가 모닝 페이지에 쓰면서 약간 어떤 희열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걸 약간 느꼈어요. 근데 제가 방금 그 고두님 얘기가 이제 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수치심과 이게 이제 죄책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고두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게 또 제가 판단이 되려나 여기 책에서 나오는 거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분명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딸이 잘 이제 살아가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엄마의 저도 엄마고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이런 욕구가 사실 선하지 그 정말 우리가 그런 욕구가 많다 보니 내가 옆집 아이처럼 내 아이가 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MVC에 지은이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하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때에도 나는 그 교훈이나 변화 뒤에 있는 에너지의 성격이 걱정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의 성격 자체가 이런 변화가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에너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이제 내가 힘들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이들과 내가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나의 분명한 욕구일 것 같아요. 뒤에 얘기가 저도 끊어졌어요 온라인이. 오쿠치님 그 아까 말씀 들으니까 내가 예전에 우리 아이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했던 그런 상처 줬던 것들 그렇게 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코치님하고 경우가 조금 좀 달라서 내가 쉽게 나를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면 그때 가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좌우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의 지금은 제 주권을 아이에게 양도하셨고. 아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나 왜 네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지?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엄마가 됐구나가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아이 얼굴을 보면서도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나왔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금방 안 받아들여져서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좀 이상하고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어떤 한 생명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게 그냥 소꿉놀이도 아니고 어떤 책임의 어떤 한계가 지워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커가잖아요. 커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해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이를 키울 때쯤이 되면 이 아이가 저한테는 정말 큰아이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큰아이가 정말 이때만 맞아. 해도 처럼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달성이야. 나 깜짝 놀랐어.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할까 봐 이 큰 아이에게 굉장히 좀 뭐라지? 가혹하게 대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큰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내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다 서툴렀던 것 같아요. 다 서툴렀고 다 미안하고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냥 난 서툴른 엄마였을 뿐이야. 서툴른 너도 엄마가 처음이겠지만 나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좀 저는 인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용서나 뭐 이런 것들 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 새끼들을 그때는 그랬다. 근데 미안하더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래 내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미안하기는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빗자루 몽둥이 들고 나 쫓아다니면서 때렸던 거 막 제가 글씨를 못 달고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글씨 모른다고 막 나 때리고 있잖아요. 그 삼자를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갈매기처럼 쓴다고 때렸던 거 이런 것들이 늘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문 녹듯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80점을 맞아오면 맞은 80점을 기억을 안 하고 20에 대해서 야단을 치냐는 거지.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공부 뭐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게 너무너무 섭섭했다 이런 얘기인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 내가 좀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고든님도 이미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겠지만 내 자신 내 스스로 좀 너그럽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그 지금 햇살선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면 정말 그 얘기 들으면 뜨끔하고 미안하고 정말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한 번은 그냥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가 진짜 미안하다고 좀 그런 몇 번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나를 용서했다고 엄마 더 이상 그때 엄마도 힘들었어. 그때는 엄마도 힘들었어. 이렇게 지가 오히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도 그게 계속 안 되는 게 지금 회사쌤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게 있나 보다. 나도 지금 내가 지금 가끔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나만 계속 탓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워지더라고. 왜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어쨌든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안 되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일에 몰두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제 몰두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애가 있잖아. 그러면 애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자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건강 걱정조차도 안 끼쳤어요. 굉장히 건강했고 잘 먹었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제가 치과 간 거 외에는 병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애들이 다 좀 건강했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걱정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았고 엄마 아빠는 두 사람 일에 너무 몰두를 해서 엄마는 항상 좀 화가 나 있었고 아빠한테 대해서 아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이제 자식들한테 무관심하고 약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계속 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꾸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또 내가 결혼을 하면서 또 힘든 상황에 또 시댁이랑 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됐었고 그게 복합적으로 막 돼서 내가 그게 제일 만만한 우리 큰애한테 우리 큰애가 또 나를 또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우리 큰애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서 그 1년 만에 제가 그 임신하기 전에 딱 그 결혼한 직후에 임신하기 직전 몸무게에서 10kg가 빠졌거든요, 제가. 임신하기 전 몸무게에서 10kg 빠졌거든. 그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큰애를 1년 동안 키우면서 그냥 밤에 기본적으로 3번, 4번은 깼어요. 깨면 한 30분 정도 얼르고 달래고 해야 겨우 자고 그러면 1시간 자다가 또 막 그냥 온 집이 떠나가라고 울면은 또 일어나서 또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 한두 시간 자고 밤새 이제 그거를 거의 1년 9개월 했어요. 19개월 되니까 밤에 이제 그냥 자더라고. 19개월까지 계속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ADHD 그게 있었다라는 게 그런 데서 내가 요즘 약간 연결이 돼요. 애들이 그 정도는 아닌데 얘는 좀 되게 예민했거든. 낮에도 쪽잠 자고, 낮에도 푹 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잘 못 잤어요. 그냥 거의 쪽잠 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때는 애 하나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이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진 거지. 그러면서 얘한테 큰 애는 5살인데 작은 애는 갓난쟁이야. 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만 4년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걔는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계속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나만 보면 울고 그냥 우리 엄마가 민지야 너는 엄마만 보면 그렇게 짜증이 나나 하면서 갓난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제 울어제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얘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조금 건강하게 밝게 엄마 아빠의 관심을 좀 사랑과 관심을 좀 받으면서 살았으면 내가 그 정도까지 그 힘든 상황을 그렇게 뭐 이렇게 못 이겨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이 생기더라고. 근데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야. 내 느낌에는. 엄마 아빠가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저한테 진짜 원망을 거의 다 쏟아냈거든요. 작년 겨울에 거의 나한테 이제 거의 있었던 일을 지가 뭐 다 쏟아내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휴, 후련하겠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진짜 그 약간 좀 원망이나 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어도 서운함조차도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는 이렇게 다 후련하게 다 쏟아내는구나. 아이고 속이 후련하겠다. 부럽더라고 한편은 막 다 쏟아내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나이 드셨는데 내가 굳이 또 꺼내서 내가 엄마 이게 서운했어. 지금도 사실 서운한 거 많아요. 얘는 남동생을 딸보다는 남동생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래서 손주도 우리 남동생 그 애가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조카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딸만 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 때도 그 집에는 200만 원을 주면 우리는 50만 원 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생일도 나는 우리 애들 생일을 안 챙기거든. 엄마 아빠 전화만 한 통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는 계좌로 돈을 붙였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그걸 이번에 또 알았어. 내가 우연찮게. 계속 그런 식이니까 나는 이게 어릴 때도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게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좀 그런 게 나도 해살쌤처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궁금하네요. 지금 갑자기 드네. 나 엄마 아빠한테 서운하다 소리 한번 해볼까? 서운했던 거 한번 꺼내볼까? 나 충격 먹을까 봐. 너무 엄마는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응, 마음이 너무 여려요. 음, 엄마도 뚜님 되게 착하거든. 응. 모닝 페이지에 쏟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저희 엄마부터 용서했어요. 음, 저희 엄마, 그 다음 저희 아빠 용서했어요. 변신하면서 저희 음, 아빠 용서했고요. 음. 얼마 전에 제 남동생 용서했어요. 이제 용서할 사람이 없어.
음. 제 남동생은 이제 얼마 전에 제 남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일을 하니까 검진을 한다고 이제 내시경 예약을 이제 본인이 회사에서 30, 30일을 휴가를 내니까 그때 내시경을 예약해 달래.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가 뭐 일주일 전도 아니야. 일주일 정도는 됐구나. 내시경이 지가 원하는 날짜에 전화하면 무조건 그 날짜에 예약이 되나? 어? 내시경이 비는 날짜를 물어보고 언제 예약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그 가능한 날짜 중에 확인을 하고 본인이 휴가를 내야지. 휴가부터 이미 잡아놓고 그 날짜에 내시경을 할 수 있게 나한테 해달래. 그래서 짜증이 이까지 올라왔어. 이까지가 한도음에 이까지 와서 마음 같아서는 야, 이 새끼야, 네가 전화해서 네가 예약해. 라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요즘 또 이 MVC 하잖아. 그래, 알았어. 이제 내시경까지는 패스를 했어. 근데 얘가 또 뭐라 그러냐면 누나, 내시경하고 오전에 내시경 할 거니까 내시경 끝나면 바로 내 CT 촬영할 수 있게 또 접수를 하래. 그래서 내가 야, 내 CT를 왜 찍어보니? 그러니까 뒷골이 당긴대요. 뒷골이. 내가 뒷골이 당기고 막 지가 뒷골이 당긴대. 그래서 야, 근데 남동생한테 그랬지. 네가 의사니? CT를 찍고 말고 네가 결정하냐고. 네가 진료를 받은 후에 이제 나 그래도 또 통밥이 있다고. 네가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습니다. CT를 찍어야겠습니다. MRI를 찍어봐야겠습니다라고 해야 그중에 네가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요?라고 하는 거지. 네가 저 뒷골 땡기는데 CT 한번 찍죠라고 네가 갈 거냐고. 제가 또 막 주저리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안 중요하대. 뒷골 땡겨서 누나 동생 곧 죽을 것 같은데 얘할 거야 말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 좀 알아보자. 내가 일단 그날 진료가 네가 내시경 하는 날짜에 내시경이 가능한지를 일단 먼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날 신경과의 진료가 오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시간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신경과 교수 중에 그 날짜에 네가 원하는 증상의 전문 교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뒷골이 땡기는 이유는 뇌일 수도 있지만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디스크 때문이면 신경외과를 가야 되고 머리가 두통 쪽이면 신경과를 가야 되고 이게 진료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환자가 아니니 아픈 네가 도대체 원인이 뭔지 네가 한번 알아보고 누나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지. 그러면 내가 외래 진료를 알아봐 주겠다. 나 정말 참았어. 진짜 참았어. 그리고 내가 한마디 했지 전화 통화하면서. 뒷골 땡기는데 CT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그건 됐고. 와, 누나가 보살이니, 누나가 보살이야. 그건 됐고. 그래서 제가 그 고든님 동생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도 똑같아요. 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저희 엄마 상식돈 모아서 다 제 남동생 주고 제가 우리 애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엄마가 봐주셨거든요. 둘째를. 그래서 제가 양육비를 아주 넉넉하게 드렸어요. 우리 엄마 그것도 부족하다 하시지만 그 시절에 지금 저희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제가 저희 엄마한테 120을 드렸어요. 양육비 100에 교통비 20에서 120을 드렸거든요. 우리 엄마 그거 한 5년 모아서 내 동생 집 사서 장가 보냈잖아. 아우 내가 진짜 그 돈을 우리 엄마가 한 푼도 안 썼어.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시다. 나 진짜 내가 정말 소설을 쓸 수 있어. 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많이 주고 싶은데 그 돈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기 못 드려. 우리 동네에 우리 송이님 저기 뭐야 부모님 애 봐주고 받은 그 돈 소문 다 나가지고 평균이 올라가 버렸잖아. 평균이 올라가 버렸잖아. 그럼 야, 그럼 그 집에는 얼마 받는다더라. 그거 엄마들 사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문 났어? 좀 자랑을 하실 것 같은데 자랑 안 하시겠어요? 그 정도 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 돈도 작다고 막. 말이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 받는지 이제 우리 한참 우리 때부터
봐주기 시작했잖아, 애들은. 중요해졌지. 그때. 엄마들이. 그치. 그러면은 이제 누구 집에는 딸이 얼마 줬다더라, 누구 집에 얼마 줬다더라 이제 소문이 그치. 났는데 갑자기 저 집에서 뻥 뛴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목욕탕 가서 듣고 온 얘기인데. 아이고 누구 집에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동네 난리 났다. 나 정말 몰랐어요. 네, 그건 보통 정말 평균 한 50만 원씩 줄 때였거든. 내가 좀 많이 주변에서. 드렸어. 그러니까 엄마 저 집에서 용돈 갑자기 점프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엄마들이 보통 한 80까지 80에서 100 음. 정도는 줬던 것 같은데 100이 음.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평균이 올라갔다 뭐 이런. 하여튼 재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전 동생 얘기하면 진짜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 제가 모닝 페이지에 다 녹여냈어요. 음. 모닝 페이지에 녹여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까 오코치님 얘기처럼 동생을 탓하고 아빠를 탓하고 엄마를 탓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게 우리 부모님이 자꾸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힘들면 넉넉한 누나가 도와줘야지. 좀 여유 있는 네가 도와줘야지.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힘들면 너희가 좀 더 써야지. 자꾸 그런 기대하시는 그 욕구가 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생신 때 소고기 집에서 저희가 막 소고기를 이렇게 사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냐면 송주야, 또 내 이름 나오네. 막 친구들이 동기에 가니까 금목걸이를 한 2냥짜리를 하고 다니신대요. 이제 어른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해드릴까요? 나 그 정도 해드리지. 아버지 해드리고 싶으면.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근데 아버지 그거 살아계실 동안 시큰 끼고 아버지 죽을 때 내가 가져가야 돼. 이랬거든. 아버지 그 시큰 끄고 목에 하고 다니셔. 평생. 근데 아버지 죽을 때 그거 내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사드렸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랑? 그러면 필요 없대. 그러면 필요 없대. 나 진짜 서운했겠다. 정말 서운했어요. 근데 서운했겠다. 내가 그 말을 나도 너무 직설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저게 해주기 싫으니까 저러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전 정말 기꺼이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축인 거잖아. 불실하지 않은 이상 저거 내 건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 나의 모든 돈과 금목걸이는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친정 어머니를 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동생네 손주들이랑 이제 며느리 눈치는 보이죠. 딸 눈치는 안 보셔. 안 봐.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가는 거죠. 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들하고 막 놀러 가는데 이제 한 차 타고 막 놀러 가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모들 앞에서. 쟤는 뭐 이런다 저런다라고 막 내 욕을 하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셋째 이모가 언니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송주는 언니가 누구누구 봐줄 때 다 챙겨주고 돈 다 줬는데 언니 아들내미 조카 봐주면서 돈 받나? 하나도 안 받지?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입을 싹 다물지.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친손주 볼 때는 우리 엄마 돈 못 받지. 외손주 볼 때 돈 받았지. 그러니까 내 돈은 우리 엄마는 안 아까운가 봐. 아깝겠지. 근데 제 돈은 받았어도 좀 덜 미안하다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쓰면 나도 쓰는 보람이 또 될 텐데 물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쓰는 게 아들한테 쓰는 거조차도 본인들이 그게 더 행복하면 사실 내가 이미 준 걸로 끝나고 그거를 어떻게 쓰시는 거에 내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그걸 모닝 페이지에 다 녹여냈어요. 그래서 다 용서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마무리해 봅시다. 순간순간 용서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써. 또 아유 우리 송이님 오늘 인내심 진짜 새롭게 음. 봐지는 날이었네요. 송이님 그 금목걸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 되게 섭섭하셨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설령 그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그 생각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네. 안 받는다 하시더라고. 됐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받아주고 그래 나도 안 받는다. 근데 나는 내가 송이님 너무 서운했을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내가 평소에 많이 느끼는 우리 친정 엄마 아빠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 너무 서운해, 진짜 그럴 때. 너무 서운해. 아, 그러니까 야, 너무 서운해. 차별받으면 그렇지. 진짜. 차별받으면 진짜. 진짜 아, 한 정말 번씩. 콩 한쪽도 응, 내가 차별받는다 생각하면 응, 그 응, 엄청 응.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서운함을 넘어서 서러워요. 서럽고. 그러니까 이게 서럽다는 말이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어울린다. 불쑥불쑥 나도 내가 엄마한테 우리 큰애처럼 진짜 저렇게 내볼까 진짜 내 서운했던 거 한번 다 꺼내봐 약간. 그러니까 이게 불쑥불쑥 한 번씩 한번 얘기하고 싶다라는 이 충동이 한 번씩 생겨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 자신을 연민으로 연결하다 보니 오늘 모닝페이지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닝페이지 자체가 나의 내면과 이렇게 연결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나의 어린 자아가 어땠는지 위로해주고 도닥여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리고 꿈을 키워주고 잘하고 있어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 아까 오코치님 그 모닝페이지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얘기처럼 결국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나의 내면과 자꾸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니 저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런 동생에 대한 원망보다 그 당시에 나의 속상했던 나, 음. 얼마나 너 힘들었어. 엄마가 남동생을 그렇게 챙겨서 너 많이 속상했겠다. 그렇게 이제 자꾸 나랑 연결하게 되니,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 부모님인 할아버지한테 이런 따뜻함을 받아보셨을까? 아마 모르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한테 이렇게 하셨겠지라는 그런 내가 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의 먼 앞에 과거까지도 한번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들이 나를 위로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생이 같이 커왔기 때문에 뭐 내가 스토리를 알지만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랬다더라라는 거밖에 모르니 그래서 부모님도 위로해주고 저도 위로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스러웠던 부모님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어야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연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 이 자기 자신을 연민으로 다가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모닝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고든님한테 추천해드려요. 진짜 저도 어깨만 안 아프면 진짜 쓰고 싶은데 제가 모닝페이지 그때 한 달 쓰다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그 새 페이지를 쓴다는 게 이게 계속 힘을 주고 쓰니까 제가 맞아요. 어깨가 원래 안 좋으니까 이제 다시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쓰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래도 모닝페이지 쓰시면서 송이님이 되게 내면의 이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게 보여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정말 자기를 돌아보기에 정말 좋은 도구가 된다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 머물다가 잠시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접어들고 이런데 모닝페이지를 쓰면 그것이 비로소 실체가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적는 내용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매우 그냥 도움이 되고, 제가 경험했던 거는 아주 내밀한 친구 하나를 얻는 것 같은 아주 나에게 아주 찐 친구를 하나 이렇게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나를 이해해 주면서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친구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어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든 모닝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기 연민 요 부분도 결국에는 용서잖아요. 나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일한 존재고 내가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내가 살아야 될 아까 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다 보면 다시금 나의 욕구가 보이고 이런 이렇게 서클이 긍정의 서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나를 용서하는 나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오는 게 이 비복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연민, 나를 용서하는 거에서 연결돼서 모닝 페이지 쓰는 것까지 얘기 나눴는데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이님, 네,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9장 맨 앞 페이지에 간디의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자. 그래서 이 MVC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이 앞에서 우리가 공감의 힘, 공감하기를 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공감해야 되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연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꼭 무엇을 해야만 한다. 로 연결되면 한정적이어지고 자책감이나 수치감이 많이 가능성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하는 것 자체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님? 고든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수치심에 의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송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모닝 페이지를 새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나 어깨가 아프더라도 그 생각도 들면서 또 코칭을 통해서 내가 자기 용서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거기까지가 목표인 것 같아요. 자기 용서가. 네. 고든님 그 모닝 페이지 이야기하니까 저의 꼼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큰 노트에서 점점 작은 노트로 바꿔가면서 저는 사실 그때 너무 빽빽하게 쓰긴 쓴 것 같아요. 제 페이지. 빽빽하게 쓰지 못한 나를 용서하면서 적었던 그런 모닝 페이지가 생각이 나고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있는 나의 무언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 매 순간을 놀이로 사는 것 이런 이 말이 되게 와닿고 뭔가를 방어하고 위축되고 뭔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자아를 수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아를 좀 더 확장하는 삶을 선택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장 분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봬요. 네.